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6.25 전쟁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역사교육 전공의 권도르입니다. 예, 저는 제목을 6.25 한국전쟁과 그 의미라는 제목의 부제를 아시아 최초의 냉전 속 열전이라는 이 부제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6.25 전쟁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목표로 강의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목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6.25 한국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6.25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 6.25 한국전쟁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보자 합니다. 강의 목차는 앞에 제시된 화면의 내용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자, 6.25 한국전쟁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6.25 한국전쟁 흔하게 들어봤죠? 자, 다음 주면 저희 이제 한국전쟁 75주년 주기로 알고 있어요. 자, 6.25 한국전쟁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는 일반인한테 저 한국전쟁 뭔지 아세요? 6.25 전쟁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당수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잖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앞에 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 미국과 유엔연합에 속한 자유진영들의 개입 및 중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거죠. 1992년부터 98년까지 발생했던 그 임진왜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시작된 이런 전쟁이 나중에는 명나라 군대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삼국 전쟁으로 확대된 것이죠. 자, 그러한 점에서 6.25 한국 전쟁은 우리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동족 상장의 비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보면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냉전시대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각 축장이 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25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사진 보이시죠? 지도사진. 그 한반도 전체에서 38선 이 부분 북한이고요. 그 다음 남쪽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보통 이 6.25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좀 좁게 한반도에서 벌어진 내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 한반도 내전을 넘어선 미국과 소련 냉전체제의 국제전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포괄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6.25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그 사진 보이실까요? 이 사진 속에 이분 누군지 아시죠?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우선 저는 결론부터 내보겠습니다. 이 6.25 한국전쟁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내전 같은 국제전이 동시에 국제전 같은 내전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1949년 6월 26일에 서거하셨습니다. 즉 6.25 한국전쟁 발발하기 1년 전에 사망하셨죠. 그 백범 선생님께서 사망하시기 몇 주 전에 유엔 한국위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에서 이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먼저 상황 설명한다면은 49년도 6월에는 그 북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소련군 그리고 남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이 각기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유엔 한국위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래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군대를 마구 주둔시켜 놓고서 아니 남북한 간에 적대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이대로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에는 틀림없이 내전 같은 국제전 같은 내전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암시하는 문구를 남겨놓았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25 한국전쟁의 원인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항상 어떠한 사건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첫 번째는 국제적 요인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그렇다면 한국전쟁 누가 일으켰는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았어요. 자,
도대체 이 사건이 이렇게 죽은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북침이냐? 아니면 남침이냐?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1991년 소련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등의 북침설, 남침설 등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승만을 이제 적대하는 학자들은 이제 아니다, 이승만이 먼저 북침을 일으켜서 김일성 내려오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여진 남침을 국세군은 아니다, 북한의 기술 남침이 명백한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80년대까지 북침설, 남침설 가지고 서로 대립했어요. 그랬던 것이 이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여기 있는 이제 문서 사진은 그 1991년 소련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한국 전쟁과 관련된 그 소련의 기밀 문서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당시에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 한국 전쟁과 관련된 기밀 문서를 보냈었죠. 자, 이러한 것들, 이 기밀 문서가 해제 및 공개되면서 한국 전쟁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명확히 규명된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김일성은 당연히 이제 그 행동을 일으켰던 주범 맞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배후주동한 사람 누구냐?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에게 지원했던 마오쩌둥, 이들이 함께 뒤에서 이제 후원했었고요. 김일성 그 앞에서 밀어붙인 겁니다. 그렇게 원인이 규명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국제적 요인을 떠나서 먼저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들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 자료를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다만 자료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2013년 당시에 통계자료 남아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죠. 사진 보면 한국 전쟁이 북침인가 남침인가 했었는데요. 남침보다는 북침의 수위가 여전히 높았어요. 그만큼 이것은 무엇이냐? 이때 당시 청소년들, 아마 지금은 이제 20대 또는 30대 청년들이 됐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 청소년들의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을 주로 북침으로 원인을 인식했어요. 아니, 분명 1991년에 소련이 해제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당시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그 한국 전쟁과 관련된 기밀 문서를 갖다 주었고, 또 거기서 이제 명백히 남침이 맞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쩌면 저와 같이 역사 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의 좀 잘못이 아닐까라는 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국제적 요인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945년 9월 2일에 그 미주리호 함에서 이 조인식을 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제2차 세계대전은 종전됩니다. 이 종전되기까지의 과정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의 패전과 항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공세 및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그리고 그 직후에 소련군의 참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일본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종결되었죠. 자, 하지만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요? 앞에 화면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한반도 분단, 즉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자, 먼저 이 미군이 진주했었던 남한 지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영향을 이제 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소련군이 진주했었던 북한 지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 세계를 떠나서 유럽 지역 말고 동아시아 지역만으로 봤었을 때 동아시아 지역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중국 국공내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즉 장개성이 이끄는 국민당 군대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군대가 치열한 전쟁을 전개했었죠. 결과는 장개성이 국민당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으로 쫓겨갔어요. 자, 여기 앞에 사진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 세력이 중국 기립을 선언했다는 그것을 발표하는,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이뤘다는 것을 발표하는 그 연설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우측 여기 이 사진은 바로 제가 이 손으로 가리키는 이 사진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기념 퍼레이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반도의 분단 이후에 그다음 국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반도 내에서는 이 치열한 정치적 싸움이 전개되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은 해방정국 당시에 극심한 좌우익 대립이 치열했었죠. 예를 들면은 정치적 테러로 갔을 수도 있고 유혈 충돌 등이 그만큼 심화됐었죠. 먼저 북한 지역부터 제가 여기는 좀 미처 담지 못했는데요. 먼저 이 북한 지역의 상황부터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지역은 원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독교의 색채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민족주의의 색채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 일본이 항복하고 난 직후에 소련군이 진주했어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서서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자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45년 11월 23일쯤에 신의주에서 민족주의 학생들이 이제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기를 일으켰다가 소련 군대가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부터 이제 소련은 10월에 이미 자신들이 전면에 소개하여 내세웠던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체계 국가 건설의 밑바탕을 깔아준 역할을 했었죠. 그렇다면 남한은 어떻게 됐냐? 여기 제가 좀 문구를 안 달았는데요. 제가 직접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좌익과 우익 싸움이 치열했어요. 미군정이 있었지만은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는 이제 그 남로당, 즉 남조선 공산당 대표였던 이 박헌영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운형이죠. 정식 명칭으로 한다면 남조선 노동당이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보통 이제 조선 공산당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산당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남조선 노동당입니다. 즉 약칭 남로당의 대표였어요. 즉 극자였죠.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중도 좌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김규식 선생을 제가 넣지 못했지만은 이승만, 김규식 이 3거두가 대표되었던 우익 진영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좌우익 싸움이 45년 12월 신당통치 발표 직후부터 엄청 치열하게 전개됐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물론 심하게 있었지만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이 좌익 계열과 우익 계열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 여기 사진 보이시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냐? 공동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되면서 단독 정부 수립 추진이 가속화되었죠. 그리고 자, 여기는 미처 넣지 못했지만 조금 언급을 좀 더 붙인다면은 아까 제가 박헌영 사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박헌영 계열이 어디 갔느냐? 중간에 원래 미군정이 처음에는 이제 그 좌익 계열을 합법적으로 인정했었는데요. 이 박헌영과 이제 공산당 계열의 그 조선 정파사 유폐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박헌영의 남로당은 그 미군정에 의해서 불법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박헌영이 월북하게 되었고 남로당의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중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미군정과 우익 진영에 맞섰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우익 진영이 이제 상대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더 이제 남한 지역에서 입지가 더 강화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됐냐? 이 우익 진영도 노선이 갈라집니다. 자, 먼저 좌측에 보시는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여기 있는 백범 김선생 아니다. 아무리 시간 걸려도 통일정부 수립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또다시 나라가 반토막 난다면은 이거 우리가 독립한 의미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신의주 학생 의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냐? 46년 1월에 김일성이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47년도에는 토지개혁을 시행하게 됐었죠. 즉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언했던 것은 1948년 9월 9일입니다. 즉 48년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소식을 듣고 난 이제 난지 한 몇 주 만이었던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먼저 국가 체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반대할 생각 없지, 소련군 지지와 강요하지. 이러니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형성하면서 이제 사실상 국가 체계를 갖추게 돼요. 그리고 토지 개혁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 경제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체계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지주와 자본가들, 민족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이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서 남한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제 선언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갖추고 북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 이 남북한의 단독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죠. 남한 지역은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의 선출이었어요. 그 전에 48년도 5월 10일 총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7월 17일에 재헌국회가 이제 형성되면서 재헌국회의장에 이승만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결국 남한 지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언했었고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제 지향하는 국가를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어떠냐?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이제 분단 정부가 이제 성립됩니다. 하지만 여기 어떻게 됐냐? 김일성이 여기서 만족했을까요? 물론 둘 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지만은 먼저 야욕을 실질적으로 내뿜었던 것은 김일성 쪽이었습니다. 이제 그 직후부터 어떻게 되냐? 김일성은 여러 차례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스탈린이 거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스탈린의 입장에 변화를 일기 시작했던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국제정세가 급변했어요. 자, 앞에 지도 보이실까요? 이게 그 냉전 체제 당시에 미국과 소련 냉전 체제 당시에 냉전 체제 상황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특히 이 아메리카 쪽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동아시아의 정세만 보겠습니다. 이 소련 밑에 중국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 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 공산화됐었죠. 이 중국 공산화되면서 어떻게 되냐?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950년 1월 미국에서는 에치슨 선언이 발표돼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방위라인에서 남한 지역을 완전히 제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김일성 요청에 대한 스탈린 입장에 서서히 변화가 일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에치슨 선언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여기 지도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일본 이렇게 해서 필리핀 이렇게. 즉 이겁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겠다는 선언이었었어요. 그렇죠. 즉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에치슨 선언이 스탈린에게 어떠한 입장을 심어주었을까요? 결국 스탈린 입장에서 볼 때, 얘네들 뭐야? 얘네는 미국. 그 아시아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네? 그럼 뭐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 가만히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여기는 김일성만 보자. 김일성이 이렇게 뭔가 마이크 앞에 서서 뭔가 입장을 내는 느낌이지만 김일성과 그리고 여기 박헌영으로 보이는 인물 이렇게 있는데요. 이때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 만나서 회담하게 되죠. 결국 내용 같습니다.
침략하는 것을 승인해달라 이런 건데요. 이때 스탈린이 어떻게 했냐? 아 좋아.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 베이징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의 승인 및 지원 약속을 꼭 받으라고 우리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 권고에 따라 어떻게 되냐? 그 스탈린과의 회담 이후 50년 5월 13일에 김일성이 베이징을 방문하게 돼요.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때 이제 마오쩌둥으로부터 남침 승인 및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한편으로 38선 어떻게 되냐? 여기 38선 보이실까요? 네, 보이시죠? 이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국군과 북한군이 서로 치열한 국지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국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제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성에 뭐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개성 지역만 이 개성 지역만 전쟁터입니다. 즉 한반도 전체 전쟁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면전이 무엇일까요? 전면전이라는 것은 적이 실제로 나타났던 개성 지역만이 전쟁터가 아니다. 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나타나지 않은 모든 지역이 다 이제 전쟁터라는 의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국지전과 전면전의 차이는. 결국에 남북한 간에 이 국지전이 벌어진대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 결국에 뒤에 다가올 대규모 전면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그 6.25 전쟁 당시에 군사력이 어땠느냐? 이 남한과 북한을 보시면은 이 군사력 차이가 엄청납니다. 10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나요. 군사의 숫자만 해도. 거기다가 장비가 어떻게 되냐? 북한군에 비해서 열악했어요. 열악한데다가 또 북한군은 반대로 어떻게 되냐? 이미 마오쩌둥으로부터 두 개의 사람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 안에 상당수의 조선족 출신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국공대전을 경험했었던, 즉 실전 경험이 있었던 군인들도 함께 지원받게 된 거죠. 하지만 남한은 반대로 혼란이 극심했던 데다가 군사 장비마저도 미국이 다 제나라로 가져가 버리면서 이 장비마저도 다 너무 열악하고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남한은 서울을 3일 만에 북한군 시야에 내어주게 되었죠. 결국 정부는 대구를 거쳐서 부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 부산이 이때 당시에 임시수도가 되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서울에는 그 피난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북한군 치하에서 그 고통받거나 죽거나 아니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숨어 지내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좀 비극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 피난 직전에 그 김일성의 남침 소식을 이제 접하게 돼요. 곧바로 이제 미국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요청했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됐냐? 제가 여기에 내용은 넣지 못했지만은 먼저 그 유엔 안보리를 긴급히 소집하게 됩니다. 긴급히 소집하게 된대요. 여기서 만약에 그 소집되었었던 국가들 중에서 한국에만 반대해서 사실상 남한에 대한 지원은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소련 대표와 중국 대표가 불참하게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불참했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때 이 소련과 중국이 불참하게 되면서 결국에 유엔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미국과 자유진영의 16개국이 한국 전쟁에 이제 참전하고 또 지원하게 됐었죠. 이때 이제 그 최고사령관 누가 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제 유엔군 최고사령관이 됩니다. 화면에 바로 여기 있는 이 인물이 이제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보이실까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 6.25 전쟁 발발 당시 수원에서 이제 그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이 조우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먼저 이 둘이 이러한 사진이 어떤 것을 반영하냐? 이 둘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6.25 한국전쟁과 관련했을 때 왜 이게 나타나냐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맥아더가 이제 날아올 수 있었던 건데요. 이때 당시 맥아더는 미국
도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도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원자폭탄 투하이 소련군 개입으로 일본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쿄에 또 이제 메가더 극동사령부가 설치되는데요. 이때 이제 극동사령관이 누구였냐? 바로 더글러스 메가더였어요. 이때 이제 지금 일본 도쿄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통치자였던 겁니다. 실질적인. 그랬던 것이 이제 결국 그 직접 한국 전쟁을 그 전쟁이 어떠한가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직접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이승만과 조합이 됐었던 거죠. 다시 실제로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도 국빈으로 초대를 받아서 결국 서울로 오게 됩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예, 이 두 사진. 이 사진 이렇게 이 사진들이 같이 있다는 것은 이 둘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관계적 에피소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연구인 프란체스카에 따르면 메가더가 소련 시절부터 이승만은 그를 알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더 찾아봐야겠지만 제가 어떤 기사 내용을 읽었을 때 메가더 장인이 한국 친유의 멤버로부터 독립운동에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에 기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이게 좀 더 찾아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관계적 미국에서 맺었던 이 관계로 인해서 이 둘의 관계가 각별했었고 실제로 이제 한국이 위험했었을 때 가까운 일본에서 이렇게 날아왔다는 것들 사실상 좀 개연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따오게 됐습니다. 또 더군다나 둘이 또 두 사람이 또 성향도 비슷했어요. 지독한 반공주의자의 또 기독교인 또 성향과 기질이 또 비슷비슷합니다. 좀 강단 있게 막 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이렇게 좀 본로 돌아오게 돼서 6.25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강민들이 피난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됐냐? 물론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어떤 강요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서 다시 올라왔던 일이 있었지만 이때 이제 피난을 갔었던 이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것은 지금도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반대로 피난하지 못했던 서울 시민들이 적치하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계기로도 작용했죠. 참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부산을 임시수로 삼았다고 이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이 지도 보시면은 쭉쭉 밀고 내려와서 전라도 지역이 다 먹힙니다. 결국 남은 건 뭐냐? 대구의 다부동 포함해서 결국 경북 일부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만 지금 겨우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물론 그 유엔 연합군을 결성한 직후부터 미국이 참여했었지만 어떻게 되냐? 쭉 밀립니다. 북한군의 공세에서 쭉 밀려요. 밀리고 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방어선 치해됩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리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는데 리라인은 다른 겁니다. 워커라인. 즉 워커 장군의 이름 나서 여기를 이제 워커라인이라고 합니다. 즉 최후의 방어선 의미하죠. 그만큼 대한민국은 절실했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북한군에게 먹힐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다부동에서 계속 치열하게 전쟁을 버티면서 전쟁을 전개했었어요. 이때 어떻게 됐냐? 이곳은 이제 대구 다부동 전쟁 기념관입니다. 즉 6.25 한국 전쟁 당시의 상황들을 기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막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미처 빼먹은 것도 또 생각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자료에 또 추가 보충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됐냐? 이제 전세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이제 아시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사진은 이제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그 사진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요.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죠. 그렇습니다. 결국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메가더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기 인천 지역에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천이 너무 위험하다, 상륙하기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조수간 말차 너무 크다. 즉 마치 5천 대 1의 도박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생각이 무엇이었냐? 여기 뭐 이쪽 라인의 대중인데 군산 쪽 아니면은 뭐 이쪽 어딘가 아니면 뭐 흥남이나 원산 쪽 다른 곳으로 가자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더글러스 메가더 모든 반대를 그치고 아니다 인천이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왜 인천일까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저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인천을 여기서 인천 상륙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군의 허리가 잘려요. 허리가 잘리면서 단숨에 이제 서울을 수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인천에서 서울은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수복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의 허리가 잘리게 되면서 결국에 남한 지역을 거의 다 먹고 있고 또 워커라인을 거의 몰아붙이고 있는 북한군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결국 더글러스 메가더의 주장대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었고 결국 이 작전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죠. 즉 서울 점령당한 지 3개월 만에 서울이 수복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한국군과 유엔 연합군의 사기 진작에 영향을 미쳤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10월 1일 38선 돌파하게 됩니다. 이때 38선 돌파했던 건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함께 돌파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한국군 단독으로 38선 돌파합니다. 그리고 북진 개시하죠. 거기에 유엔 연합군도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죠. 자 사실 그렇다면은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북한군이 남한을 거의 점령해서 몰아칠 당시에 마오쩌둥은 미국의 개입을 우려하게 됩니다. 즉 인천 쪽으로 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김일성한테 조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냐? 김일성은 아니랬어요. 아니랬고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결국엔 인천 상륙 작전을 맞이하게 됐었죠. 그리고 위기에 몰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 그 전에 먼저 이 중간 이제 미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북진을 이제 한국군과 유엔 연합군이 북진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해리 트루먼 대통령, 즉 이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메가더로부터 전황 보고를 좀 받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메가더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원칙대로라고 한다면은 더글러스 메가더가 워싱턴 본토로 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보다 메가더 높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 워싱턴 안 갑니다. 결국 중간지대라고 해서 웨이크 섬에서 만나게 되죠. 즉 이때 이제 웨이크 섬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트루먼 대통령은 중공군의 남함이 확정되었어요. 즉 한반도에서 발생했었던 6.25 한국전쟁이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려했는데요. 메가더가 어떻게 되냐? 아닙니다. 각하. 중공군 개입 없을 겁니다. 하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공군 개입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때 한국군과 유엔 연합군이 계속 북진하고 있을 당시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진에 대해서 경고가 되죠. 만약에 북한전 계속 쭉 넘어오게 되면은 중국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즉 순망치 않은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미 이것은 50년 5월에 김일성이 남침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약속되었던 겁니다. 다만 이제 명분만 뿐인 거예요. 이미 만주 지역에 중공군 거의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50년 10월 25일에 그 만주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 중공군 부대가 결국에 남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되죠.
자, 이때 중국군 총사령관이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던 펑더아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이제 펑더아이라는 인물인데요. 즉 펑더아이가 중공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 중공군을 거느리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냐,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도 함께 지게 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군과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조져버렸던 이제 운산 전투 있습니다. 이 운산 전투가 이제 바로 중국군과 미군이 처음으로 교전을 치렀던 전투인데요. 이때 이제 미군이 중국군에 의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때 이제 중공군 개입되면서 50년에 흥남철수 작전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51년도에 145대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그리고 50년 11월 23일에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이제 추수감사절기예요. 이때 이제 압록강, 이 사진은 이제 압록강에 있었던 미군 병사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추수감사절 지난 이틀 뒤에 어떻게 됐냐? 유엔군 전선의 우익진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공군의 개입에 의해서 밀리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뭐 인해 전술 맞아 계속 밀고 내려왔었죠. 왜냐하면 이때 밀고 왜 이렇게 속수무책을 당했느냐? 중공군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메가더는 이제 중공군 없을 거라 했는데 결국 중공 내려왔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냐? 아니에요. 메가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뒤에 소개하게 될 지금 메가더 후임으로 유엔군 사령관이 되었던 매튜 리지웨이나 다른 장성들이었어요. 메가더는 이걸 다 무시했다. 결국 이러한 사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크리스마스 당시에 그 한국전쟁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이제 흔남우르에서 철수할 당시에 이제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메가더가 이렇게 공언한 바 있어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냐? 현실은 그의 말처럼 되지 않았죠. 결국 아까 제가 보여준 사진, 지금 145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서울을 2번씩이나 공산군 치하에 빼앗기게 돼요. 중공군 개입하기 이전에도 메가더가 이제 원산 상륙작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군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밀리다가 145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이 한국전쟁 과정을 보고서 트루먼 대통령과 메가더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메가더가 이제 해임되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는데요. 사실 본질은 그 훨씬 이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글러스 메가더의 경우는 기질이 엄청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죠. 이러한 그의 성격이 결국에 해리 트루먼의 전임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갈등과 마찰도 연출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후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 당시에 이제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의 갈등도 최고조자였었는데요. 즉 자기보다 훨씬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명령을 이제 무시한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고 참아왔던 거죠. 그랬던 것이 이 참고 참아왔던 것이 어떻게 됐냐? 한국전쟁 당시 메가더가 호언장담했었던 것과 반대 양상이 흘러가게 되면서 오히려 더 최고조에 달했던 겁니다. 즉 메가더는 끝까지 전쟁을 지속할 걸 주장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만주 지역에 원폭을 투하할 것을 주장했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됐냐? 해리 트루먼이 좀 반대합니다. 안 된다. 원자폭탄 투하 아니 5년 전에 원자폭탄 투하하면서 우리 지금 물론 내가 했지만 나도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 참상을 봤을 때 끔찍하다. 안 된다. 근데 그게 그나마 일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지. 만약 중공의 어떤 지역에 원폭 투하하게 되면은 그릭시 소련군에게 내려올 수 있는 명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된다. 이렇게 우려하면서 반대했어요. 즉 이 일로 인해서 메가더가 이제 유엔군 최고사령관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자, 이때 메가더가 남겼던 말이 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이런 말을 남기면서 결국에 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 후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매튜 리지에 바로 이 인물이 이제 매튜 리지에예요. 매튜 리지에
얘기가 이제 유엔군 사령관의 보인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지휘했었죠. 즉 메가더와 달리 상황을 잘 파악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공군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능동적으로 또 이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치고 들어갔어요. 그랬던 것이 그나마라도 그 중공군에 대해서 우위를 이제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됐었죠. 그러나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지 못했죠. 결국 중공군 북한군 연합군과 그 유엔군과 한국군이 이제 3·8선 부근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을 이어집니다. 물론 51년 3월에 다시 서울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평택까지 밀렸다가 다시 서울을 되찾게 돼가지고 3·8선 부근까지 올라가는데 그 근처에서 어떻게 되냐, 결국 밀고 밀리는 그런 양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즉 치열한 공방전만이 이제 전개될 뿐 메가더의 그 앞선 인천 상륙 작전처럼 이렇게 전세를 단번에 뒤집거나 하는 역할은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되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이제 휴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냐, 휴전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소련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휴전을 원했었지만은 스탈린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휴전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된다,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강행했었죠. 결국 이 과정에서 미국은 52년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자,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던 이제 장군이 있었어요. 즉 장군 출신의 대통령이었죠. 그 44년도에 그 전공으로 인해서 메가더가 이제 육군 원수, 즉 별 5개 달았을 때 함께 별 5개를 달았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던 인물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냐? 미국에서는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되었고 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결국 당선인 신분으로서 한국 방문하게 돼요. 즉 방한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 전쟁의 전선을 좀 시찰하게 되었고 또 사진에 보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죠. 즉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인물은 이제 매튜 리지웨이의 후임으로 유엔군 사령관에 보임됐던 마크 웨이 클라크 장군입니다. 결국 한국전쟁을 마무리하는 데 기여했었죠. 이때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도 한국전쟁을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이렇게 그런 걸 공약을 하고서 약속했었어요. 그 약속 결국 이루어졌죠. 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 53년 4월에 소련의 스탈린 사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휴전 협상이 가속화됩니다. 즉 이런 거죠. 미국과 중국이 이미 휴전에 동의한 상태에서 이 스탈린 사망 소식까지 오게 되니까 더 잘됐다. 오히려 빨리 휴전 추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스탈린 사망했다고 해서 휴전을 반대한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했어요. 아니 김일성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휴전이 무슨 말이냐 이랬었죠. 결국에 단독으로 반공포로 석방을 이제 시행하면서 전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했어요. 즉 계속해서 쭉 북침 통일하자 이것을 고수했죠. 하지만 어떻게 됐냐? 결국 휴전은 1954년 7월 27일 한국전쟁은 이제 휴전됩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그 휴전 협정에 조인할 당시의 그런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지만 자, 이때 여기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소련 대표, 중국 대표, 미국 대표, 북한 대표 서명하신 거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냐? 이승만 대통령은 끝내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끝내 조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독자 여러분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끝내 조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이 휴전협정에 찬성하지 않겠다. 북한 지역을 완전히 통일할 때까지는 난 절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이렇게 아마 좀 이런 암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25 한국전쟁의 영향은 어땠을까요? 결국 이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과 또 유엔 연합군의 회원으로 수속되었던 이제 많은 군인들이 많은 숫자의 이제 외국인들이 죽었죠. 그리고 또 이산 가족들도 이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적대감이 더 고조됐어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되냐? 이미 그 전에 촉구 내걸었던 것처럼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즉,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때 체결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굳건한 한미 동맹의 체결로 쭉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어진 거죠. 한미 동맹은. 결국 남한사회 어떻게 되냐?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게 돼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구축하게 되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이제 특정 지도자들에 의한 이제 동지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주주의 이제 운동도 해가면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와 이제 민주화를 함께 이루었던 유일한 국가였다라고 이렇게 세계에서 찬사를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지역 어땠냐? 사회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이제 그 한국전쟁 직후에 김일성은 자신의 걸림돌이었던 박헌영을 간첩으로 몰아 죽입니다. 그리고 허가이와 김두봉도 이때 숙청당하게 되죠. 더 이상 김일성에게 대항할 세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72년도에 김일성 유일 체제가 구축되면서 주체 사상이 확립됩니다. 결국에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으로 이어졌고요. 남한은 경제 개발, 북한은 천리만 운동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결국 이제 지금으로 봤었을 때 북한은 지금 완전히 이제 못 사는 최빈국으로 전락했어요. 반대로 남한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이제 그때 이후부터 더 잘 살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거의 10위를 다투는 국가로 성장했지만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은 한번 더 좀 숙고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동아시아에서 볼 때는 일단 유일한 분단 국가로 보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25 한국전쟁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세 갈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쟁취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세력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평화만이 답이다. 평화만 해쳐요. 물론 평화 좋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라는 것이 그냥 오지 않죠. 물론 피를 흘리는 걸 저도 역시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강력한 힘이 구축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였어요. 거란이 쳐들어왔었죠. 물론 거란 적대했던 건 태조 왕건, 고려를 건국했었던 태조 왕건 때부터 쭉 국시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993년 고려 성종 때 이제 소손영이 이제 80만 대군이 이제 쭉 밀고 내려옵니다. 그랬던 것이 물론 80만이라는 숫자는 역사학자들의 이제 의견을 볼 때 아니다, 과장된 숫자다. 사실은 이제 거란 2차 침략 당시의 숫자보다 훨씬 적다,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거란군을 안용진에서 물리치게 되면서 결국 서희의 단판으로 이어지고 서희가 이제 단판을 성공시킴으로써 그 강동 입주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강동 입주를 얻게 되었고 또 거란 성종이 직접 친정했었던 거란 2차 침략 그리고 3차 침략 때는 이제 3차 침략 때 그 강감찬에 귀주됐죠. 그리고 이제 거란군에 대해서 이제 고려가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동북아시아는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비록 거란이 송나라를 꺾었어요. 송나라는 그때 국방 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문치에 빠지다 보니까 국방을 소홀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불법하게 됐지만 고려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 힘을 구축했어요. 2군 6기의 중앙군을 구축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을 주진군, 주현군 이렇게 해서 즉 지방군들을 많이 양산하게 했었습니다. 즉 거란과 또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의 대등한 군대를 그래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랬던 데비테세가 어떻게 됐냐, 거란의 침공에서 내려올 당시에 그들을 이제 막아낼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승리가 어떻게 됐냐, 결국 거란이 동북아시아를 함부로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고려가 한 거예요. 자, 이 고려의 사례로 봤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진정한 평화는 결국에 강력한 힘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제 물론 미국과 소련의 국냉전 체제는 종식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중국이 G2로 부상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신냉전 체제가 이제 오늘날에 구축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6.25 한국 전쟁의 의의가 있다면은 이 오늘날에도 이 냉전 체제가 좀 유효해요. 왜냐하면 비록 소련은 같지만은 중국이 지금 G2로 부상해서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신냉전 체제가 이제 대두했고, 결국 그러한 냉전 체제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이 6.25 한국 전쟁은 이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은 이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거예요. 즉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동북아의 정세 및 세계 정세를 냉철하게 그리고 능동적인 대비 태세가 요구되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하기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억제하기도 하고 대화를 같이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한쪽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너무 막 일방적 대화만 치우쳐도 안 돼요.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대화만을 취해서 안 됩니다. 그들을 억제하면서 이제 같이 해야 이제 결국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